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사실상의 첫눈이라 할 수 있는 눈이 내렸거나 내리고 있습니다. 처녀와 총각 시절에 첫눈 내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생각났죠. 나이가 들어 내리는 첫눈도 가까운 사람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옆집 이웃. 이번 겨울엔 그 인간이 눈 안 치우나? 또 내가 치워야 하나? 네, 함께 눈을 즐기고 함께 치우는 겨울 됐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라고 하기엔 조금 이른 하지만 추운 11월 17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요. 뉴스파이터 앞으로 한 통의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억울하고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알 수 없어서 이렇게 제보를 드립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편지 시작하는 말부터 보니까 뭔가 이거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직감이 돼요. 네, 이 편지를 주신 분이 말씀하신 억울하고 끔찍한 일은 지난 6월 2일 오후 4시경 발생했습니다. 어머나. 아파트에 홀로 사는 80대 여성의 집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자 80대 남성이 여성을 밀치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 여성을 안방에서 성폭행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시에 이 상황에 대해서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있는지 저기서 띵동해요. 띵동해서 이제 문을 이렇게 떼끔 이렇게 열으니까는 그 노인네가 와 섰어요. 아래 우리 집을 어떻게 타놓으셨어? 내가 그냥 그러니까는 그냥 무조건 부르는 거예요. 팔뚝은 이송이로 잡고 발로 누르고 막 주무르는 거예요. 막 주무르고 다 터듬지. 그러다가 어떻게 아들이 참 왔어요. 이 아들이 판이죠. 세상에 지금 듣기만 해도 너무 경악스러운 일이 범해지고 있는 순간에 일단은 백성문 변호사님 피해자의 지금 아드님이 때마침 현장에 도착했나 봐요, 집에. 사실 그 당시에 아드님이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저희가 상상해도 싫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퇴근 후에 이제 어머님 집에 아들이 딱 들렀는데 보니까 그때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있었던 거예요. 저 80대 남성이. 그래서 너무 황당해하고 있는데 그 가해자가 얼버무리면서 그냥 가더랍니다. 뭐? 그래서 잠깐만요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해자를 잡고 일단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들이 어머님한테 저 사람 아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년 전 노인회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여행을 한번 다녀와서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친한 사이도 아니 얼굴만 1년 전에 그 여행 같이 가서 그것도 단둘 여행 그런 것도 아니에요. 노인회에서 같이 간 단체 여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범인을 그 피해자의 아드님 덕분에 현장에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해자의 아드님이요. 가슴을 칠 일이 생겼대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을 인정한다고 딱 하고 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거가 일정하고 뭐 어디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가시라고 해도 된다고 그냥 그 말만 하고.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이게 대체 무슨 말이 지금 저 범행이 무슨 도로 횡단보도 무단횡단 뭐 그런 수준이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이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당시의 이유를 고령인데다가 주거가 일정해서 도주 위험이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간단한 기초조사만 한 뒤에 풀어줬는데 이후 이 남성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되긴 했는데요. 그러는 사이 계속 한 동네에서 활보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경찰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 정도 수준의 경고만 했을 뿐 별다른 추가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고 오히려 맞은 사람이 웅크리고 잔다니. 아니 딱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가해자가 버젓이 활보했대요. 세상에
피해자들은 얼마나 진짜 복장 터지고 불안할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는 여기 왔다 갔다 야. 가슴이 두근거려서 살 수가 있지 않지. 얼마나 무섭게 생겼나 몰라. 지금 6월 달에 사고 나서 지금 5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가해자는 그냥 왔다 갔다 편하게 돌아다니고 어머님은 징역 사는 것 같다 이거예요. 거꾸로. 그게 억울하다 이거예요. 들으셨죠? 왜 안 그러겠어요? 피해자분과 피해자 가족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분통 터지잖아요.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가해자가 동네를 저 일이 있고 나서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활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송치된 죄명이 강간치상이면 굉장히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원래 네. 원칙적으로. 그리고 통상적으로 최근에 이런 정도의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 거의 100% 구속이 되고요. 어허. 근데 저는 좀 일단은 이해는 좀 안 됩니다만 저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사실 일단은 지금 이제 아드님의 주장을 기초로 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일단 경찰은 이제 가해자가 80대 고령이고 또 주거가 일정하고 그리고 아마도 실질적으로 아들이 그 현장에 들어와서 천만다행히 실제 성폭행 피해가 일어나진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폭행이 성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할머니가 어떤 부분이 조금 다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치상 부분이 붙은 건데 그렇다면 일단은 그냥 단순히 아유 뭐 연세 많으시니까 그냥 돌려보냈어요라고 하기에는 죄질이 너무 안 좋단 말이죠. 그리고 네. 피해자 보호에 너무 지금 피해자가 오히려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만 있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가해자는 발 뻗고 자고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지. 어허. 뭐 이에 대해서 경찰도 할 말이 있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좀 다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파이터가 제보를 받고 MBN 취재기자가 현장 가서 또 경찰도 만나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알아봤더니 경찰이 이달 초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재수사가 들어간 상황이래요. 일단은 좀 지켜볼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검찰에 송치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재수사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 가해자가 정말 응분의 처벌을 받는 쪽으로 재수사가 좀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몹쓸 짓을 한 사람이 또 있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또 하나의 참담한 소식인데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정말 사람을 믿기 힘들다라는 생각과 함께 만약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공포심까지 드는데요.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네? 붉은색 조끼를 입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침대 위에 누운 노인에게 손을 휘두릅니다. 어머나. 노인은 맞은 얼굴을 부여잡고 어머. 아파하지만 이 어머. 요양보호사는 또다시 얼굴을 내려칩니다. 어머, 세상에. 지난 4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 노인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피해자의 가족들은 해당 학대가 있었던 날로부터 무려 일주일이나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저 상황을 피해자 가족분들이 일주일 지나서야 알게 된 그 이유가 뭘까?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왠지 좀 뿌해 보이는 거예요. 혹시 하고 싶어서 물티슈를 닦아보니까 파운데이션이 묻어나왔던 거죠. 근데 사실 이 멍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요양원 내에서 뭐 침대 모서리라든지 이런 데서 가끔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멍이 너무 컸으니까 놀랐죠. 아니, 전현평론가님, 요양원에 누워 계신 저 어르신 얼굴에서 이 물티슈 닦아봤더니 파운데이션이 왜 나와요, 얼굴에서? 이 요양보호사가 일단 이 노인을 폭행한 것을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폭행한 것도 너무 나쁘지만 이걸 숨기려고 그 위에 화장품을 발라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약이나 이런 걸로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세상에. 있겠죠.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노인분이 이제 좀 치매 현상이 나타났는데 침대 난간을 뽑으려고 하고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그런데 이 요양사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때렸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노인을 잘 돌봐줘야 될 요양사가 노인을 얼굴을 폭행했다는 것도 경악스럽지만 이렇게 숨긴 것을 주변에서 몰랐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말입니까? 욱해서 그래.
요양원에 그러면 왜 보냅니까, 우리가? 요양원을 보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일단 그 어르신이 거동도 불편하고 또 치매 증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호해 주세요. 잘 보살펴 주세요. 그래서 믿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믿고 거기서 모셔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욱해서 그랬다. 그 지금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에요. 백성문 변호사님. 근데 조금 전에 전혜연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나서 가족이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보고 멍과 흉터를 확인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한 거잖아요. 네. 저분 한 분 계시나요? 요양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저희가 추정이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네. 뭔가 이상한 정황이 또 있습니다. 어허. 알고도 은폐한 것이 아닌지 이런 의문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들이 일주일이 지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잖아요. 네. 근데 요양원은 일단 요양원 측의 주장은 네. 가족들이 오기 하루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허허. 근데 원래 노인복지법에 보면 학대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유관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틀 뒤에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만약에 가족들이 신고를 안 했다면 그럼 했을까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이틀 전에 알았다는 것도 사실인지 여부가 사실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가족들보다는 먼저 알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하.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언하진 않겠습니다만 요양원이 사실상 이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충분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요양원 측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국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건지도 조금 그렇고 사회자 폭행 있는 것은 나중에 알았죠. 보호자 면회 오기 전날 본인들이 바로 보고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보호자가 나중에 인지하게까지는 안 갔겠죠. 근데 하루 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당스러우다 보니까 또 뭐 주저하다 보니까 뭐 시간 경과할 수도 있는 거고 일부러 뭐 그냥 한 건 아니고. CCTV를 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CCTV 자기는 열 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 CCTV 열고 누가 그랬는지도 확정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의도적으로 이걸 발설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은 아이들을 돌보거나 뭐 이런 것처럼 내 교실이 아니라 모든 그 병실이 오픈돼 있어서 다 드나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몰랐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4층에 근무하는 요양사들은 다 그 사진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멍심하게 든 사진.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분노가 치미는데 제3자인 저희들도 지금 분노가 치미는데 근데 아까 보세요. 장윤 변호사님. 요양원 관계자라는 사람이 첫 마디가 이게 뭐 방송국에서까지 나올 사안인지 모르겠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경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 40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고요. 경찰은 특히 이게 비단 이번 한 번뿐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요. 혹시 추가 폭행 여부 등은 없는지 여죄를 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건 진짜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주시기를 진짜 당부드리겠습니다. 어허, 제목 보세요. 연말 앞두고 시끌벅적한 대구. 아니, 이담 아나운서. 한국 시리즈 우승한 건 삼성이 아니라 LG인데 왜 대구가 시끄러워요, 지금? 대구에 그분이 떴습니다. 어허.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를 방문한 건데요. 오. 요즘 한 장관이 뭐 가는 곳, 하는 말 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구가 시끌벅적하다 이렇게 된 건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장관의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가 네.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보도가 되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랬죠, 네. 오늘은 한 장관의 행보가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호. 대구를 방문하면서요. 이 대구의 방문이 정책 행보다라고 법무부에서도 밝혔고 네. 한 장관도 통상적인 방문이다라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이게 정치 행보 아니냐, 총선 행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여기가 대구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설을 하면서 대구를 기반으로 지금 대구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대구를 방문한 게 혹시 신당 창당에 대한 그런 효과를 좀 상쇄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지역민들을 상견례하려는 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요. 네. 뭐 정치적인 의미를 뒀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의미가 조금 부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구를 찾은 한동훈 장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들, 대구 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가 여기서 점검하고자 하는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께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일을 더 잘하려고 온 겁니다. 또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한 글자 차이예요. 정책 행보입니까? 정치 행보입니까? 정책 행보의 이미지를 강조했지만 정치 행보로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의 행보에 대한 모든 언론 보고 사항은 보통 부처에서 우리가 스크랩한다라고 해서 장관에게 다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지금 본인의 행보가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떻게 언론에서 다루는지를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책 행보라고 하지만 한쪽에선 이것이 정치 행보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 좀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총선 앞두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 하나하나가 대구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좀 당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정책 행보라고 하면서 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을 찾은 점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범죄 피해자 지원이라던가 범죄 피해 예방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정말 지금 챙겨야 되는 것은 저 센터를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했을 때 그때야말로 정책 행보의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정책 행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요. 한동훈 장관이 이 대구 방문 전에도 이 가는 곳마다 사실 이런 장면이 빚어졌는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모실게요. 쟤는 제주도를 얼마나 좋아하면 토요일 아침에 여기까지 왔겠나 정도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창에는 처음입니다만 벌써 거창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완전히 유입입니다. 어려운 거라졌습니다. 아직 딸기가 며칠이 안 와가지고 오늘 먹어보지 못해요. 한 달만 뒤에 오셨으면은 택배로 주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화이팅! 법무부 화이팅!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백성문 변호사님 내년 4월 총선 때 어느 지역을 나와도 당선될 분위기 같긴 합니다. 네. 뭐 한동훈 장관이 정말 지금 화제 인물이죠. 뭐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쪽에서 또 엄청 싫어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나오지 않은 장면에서도 또 사인에 뭐 사진 찍자분을 정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일단 1차적으로 정책적 행보는 맞습니다. 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아까 거청 교도소나 이런 곳들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들였던 것들이 노력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어떤 정책 행보를 해도 지금은 정치 행보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당의 상황도 녹록치 않고 지금 대구라는 아까 뭐 대구 방문했던 얘기 나오셨는데 뭐 사실 대구를 꼭 그것 때문에 찾았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만 그냥 대구를 가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 정도로 정치권에서 핫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의 이 행보가 정치적 행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을 넘어서 한동훈 장관이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거라는 예언? 예견? 예측?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 당에서 역할을 한다든지 하려면은 상당한 지위를 가진 역할로 하려고 할 겁니다. 이제 어르신 보수층에서는 야 최근에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시원하게 싸우네. 이 사람을 네. 비대위원장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장관을 시킬 것으로 저는 보여요. 윤핵관의 시대에서 검핵관의 시대로 넘어간다. 소위 개국공신들 권성동, 김기현, 장제원 모두가 윤핵관들 아니에요. 그분들을 험지로 보내고 검찰 출신 검핵관들을 넣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고수들은 보여요. 정치 참여는 거의 기정사실로 당연히 하는 거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나가서 변호사 하겠어요? 아하, 돈도 많고 뭐 집안도 좋고 그러다는데.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거라는 뭐 예언, 예견, 예측 막 다 쏟아져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에 대해서 본인은 뭐라고 할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장관님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맡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하셨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 내용들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약간은 조금 이해는 안 되는 게 보통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장미 변호사님.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인사들이 쏟아내는 발언을 다 꼼꼼히 챙겨서 다 반박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거라는 이런 예언, 예견, 예측을 다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아끼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거론이 됐는데 그 뉴스를 챙겨보지 못했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정치적인 전망과 본인을 연결시키는 기사를 놓칠 리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비대위원장 설을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굉장히 고급 정보라고 하면서 계속 언론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위 체계로 갈 것이다. 김기현 대표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서 비대위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원희룡, 한동훈 두 카드 중에 저울질 중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동훈 장관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만약 된다면 그 얼굴로 총선을 지휘해야 됩니다. 근데 정치 경험과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그 안을 과연 수용 가능할 것인가. 물론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것이지만 그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아직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될 거란 예언, 예견, 예측에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아마 민주당 야당 측이나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백승훈 변호사님. 잘 봐라. 잘 봐. 연말쯤이나 내년 초에 딱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딱 제목 나온다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신분이 뭐죠?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뭐 나중에 가실 것 같습니까? 정치하십니까? 네, 할 수 있겠어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질문에는 더 이상 답변을 하는 게 불가능하고 저는 아까 박지원 국정원장은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나중에 어쨌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중추적 역할을 할 거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전 김빼기 작업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들고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정치 경험은 없지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또 소위 스타가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좀 아까 우리 본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전국을 다니면서 정책 행보를 해도 정치 행보로 보일 정도로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동훈 장관이 탐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지금 당장은 어떤 계획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성급히 한동훈 장관이 저는 정치를 합니다 안 합니다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상황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에 맞는 대답을 한 거로 보입니다. 야, 이 한동훈 장관 대구행을 놓고도 벌써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대구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대구에 바로 미스터 쓴소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잖아. 근데
홍준표 시장이 이 사람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 대상은 바로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 네, 이 이준석 신당론에 대해서 태산명동 서일필이 돼가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이 어려운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해석해 주세요. 태산을 울려 세상을 떠들썩하게 움직이는데 나타난 것은 고작 귀한 말이라는 뜻으로 결국 일은 요란하게 벌이고 있으나 별로 신통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한두 번 공포타면 위협을 느끼지만 계속되는 아무 말 대잔치는 전혀 감흥이 없다면서 영악한 분이 잘 헤쳐나가리라 믿는다만 우리 당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 주사파 출신 친북 인사들은 데려가라면서 그리고 이번에 나가면 두 번째 가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니 근데 백성원 변호사님 저는요. 홍준표 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 두 사람은요. 볼 때마다 헷갈려. 어떨 땐 친하고 또 어떨 땐 지금 이거 뭐예요 이거. 저 그때 8월 말인가 또 치맥 페스티벌 대구 거기 가서 또 같이 맥주 잘 마시고 뭐 또 그때 최근에 또 홍준표 바로 저 모습이네. 대구시장이 뭐 소위 말하는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차리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힘들다 뭐 잡아라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에 생각이 바뀌셨다기보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쭉 바라보면 요즘에 하루에 1%씩 신당 그 확률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고 히든크시 발언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소위 말하는 이준석 신당에 뭔가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랑 할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아까 뭐 누구 주사파 뭐 다 데리고 나가라 뭐 이런 소리 하시잖아요. 누구랑 어떤 이념적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기반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나온 거 없잖아요. 나 신당 차릴래 하면 바로 차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약간 이렇게 변해야 한다라고 자꾸 뭔가 얘기를 하지만 그게 내부에서는 협박으로 들리고 결국 이거 안 되면 나 어떻게 할 거야라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건 결국 지금 실체가 없는데 계속 저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신당을 차려도 별로 남는 게 없을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총평이신 것 같고 또 무엇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를 기반으로 지금 잘 다지고 있는데 누가 또 오면 좋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아마 좀 신경이 쓰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보세요. 쓴소리만 잘한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을 만나서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는데 영상 만나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님 제가 이렇게 직접 얼굴 뵌 건 참 오랜만이어서 저도 그런 대구는 물이 좋은지 얼굴이 아주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고향에 내려오면 편하죠. 그렇군요. 예.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쪽 가면 그리 나쁘지 않을 거야. 보수 우파 진영에서 거부감을 갖는 인물이 아니니까. 나 할 말이 있으면 다 해버리고서. 그러니까 불이 받더라도 가슴에 엉어리를 쥐는 그거는 면할 수 있으면 남 편하게 사는 거야. 제가 옆에서 많이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우리 종친이야. 일가입니다. 일가 형님이. 그래, 일가야, 일가. 일단 저 모습이 조금 이채롭긴 해요. 왜냐하면 자당 소속의 무슨 원내대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멀리 대구까지 내려가서 이 홍준표 시장을 만난 상황인데 지금 홍준표 시장은 뭐 덕담조로 홍익표 원내대표 서초 물론 저 서초 계신 분들 또 지금 오해는 마세요. 이제 홍준표 시장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서초 출마해도 잘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했는데 덕담했는데 일단 저 자리에 두 사람 왜 만난 거예요? 일단 대구와 광주 같은 경우에는 달빛 동맹이라고 해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름 좋은데요, 달빛 동맹. 지금의 현안이 뭐냐면 철도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저렇게 대구를 찾은 그야말로 정책 행보입니다.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저런 모습은 누가 봐도 정치적인 함의를 담고 있다고 봐야겠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좀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 요즘 뭐라고 했습니까? 김포 서울 편입론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떴다방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네. 그리고 대통령 믿고 득보잡들이 너무 설친다 이렇게 당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당대표도 했고 대선 후보도 했고 더 중요한 거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다 보니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뭐 공천 이런 거 가지고 더 이상 뭐 연연하지면서 할 말 숨기면서 살지 않겠다. 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겠다.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홍익표 이름만 놓고 보면 형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여야를 넘어서 협치를 하는 모습을 좀 정치권이 보여주면 어떨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오늘 여기저기 제가 이 SNS 보니까요. 오늘 첫눈 오는 거 막 누가 많이 찍어 올리셨다고 그만큼 이제 첫눈의 설레임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면 뭔가 우리를 따뜻하게 좀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따뜻한 무대가 또 어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벅찬 감동을 선사한 무대들인데요. 네. 세대의 벽을 허물 때 이것만큼 또 감동적인 게 없잖아요. 바로 나이차를 뛰어넘은 듀엣 무대가 펼쳐져서 굉장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올해 38살인 가수 신성 씨가 8살인 트로트 신동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어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동가요제 때 저의 원픽이었어요. 너무 좋았어, 진짜.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이 친구가 제 안구 건조증을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돈의 팔촌 맺고 싶은 김태훈 군이랑 함께 이완 하는 거 대결로 해보고 싶어서 대결 신청했습니다. 아야 우지 마라 예꺼칠러 가슴 시린 옷 입고 오겠기 줄인 매 잡고 물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불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와, 삼촌 조카 무대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특히 안지훈 기자님, 신성 씨가 내내 눈높이로 같이 듀엣 노래를 불렀어요, 진짜. 네, 워낙 신성 씨가 평소에도 이 아이를 굉장히 눈여겨봤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신동 가요제 때도 원픽, 내가 가장 눈여겨보던 친구였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그래서 사돈의 팔촌을 맺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듀엣을 제안했는데 네. 오히려 당돌하게 이왕할 거 그냥 듀엣이 아니라 대결로 해봅시다라고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번 대결의 승자는 태훈 군이었습니다. 어머. 그런데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 아시지만 지금 눈높이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있죠. 네. 이게 몸이 하나의 소리통이거든요. 저러고 있으면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 수가 그러겠네요, 없습니다. 진짜. 처음부터 신성 씨는 이 대결에서 이길 생각이 없었고요. 다만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 뿌듯하게 이제 태훈 군을 바라보는 저 흐뭇한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누구보다도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네요. 38살 신성 씨를 푹 빠지게 한 8살 태훈 군의 노래 안 들을 수가 없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그래도 온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꽃 미안해요 우리 엄마 꽃
아니 전혜연 평론가님 가사는 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런 감성이 나와요, 진짜. 그렇습니다. 태진아 씨의 350만 눈물이 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와. 8살 김태훈 군이 부른 엄마 꽃. 이거 듣고 많은 분들이 속으로 엄마 보고 싶다, 엄마 미안해라는 말 저절로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 김태훈 군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엄마가 밤늦게 일어나라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의료기기 선물로 꼭 받아서 안마해드리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정말 아무리 8살이고 키가 작다고 해도 엄마에 대한 마음은 웬만한 어른 못지않게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김태훈 군과 신성 씨가 나이 차가 무려 30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신성 씨도 효자로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버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일을 많이 겪으셨다고 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적도 있고 또 교통사고로 어깨골절이 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치료는 받으셨지만 또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으신 적도 있다라고 하는데 신성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죠. 아버지는 늘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 해주려고 하셨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앨범 낼 때도 지원비도 다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신성 씨의 이 무명 기간이 8년이 지금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있지만 또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넘치는 것 같고요. 다행히 신성 씨 아버지는 아들이 가수가 돼서 승승장구하는 거 보니까 건강도 더 좋아지는 것 같다. 아이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다행이네. 하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세대를 뛰어넘은 가요계 삼촌과 조카 무대에 봤는데 혹시 다른 뭔가 훈훈해지는 무대는 없을까요? 이담 아나운서. 이번엔 스승 대 제자인데요. 또 정통 트로트 대 정통 트로트가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정통 트로트 하면 우리 가수 공훈 씨잖아요. 오호, 네. 근데 공훈 씨가 누구랑 듀엣을 했느냐? 바로 그 어렵다는 가요 무대를요. 100번 하고 60번 더. 160번이나 출연한 가수라고 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과 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야, 그런 분이? 한밤이 지났느냐 돌아가라 몰래야 홀로 타는 등불마저 쓸쓸한 밤물 너 아니면 나는 어떻게 이것이 바로 정통 트롯이다. 하루 이틀 기다린 힘이 달이 가고 해가 가도 물레만 도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무심한 이미시여 돌아가는 물레야. 와, 이게 정통 트로트 고수들의 만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정통과 정통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가수 공훈 씨는요. 이 트로트가 다른 장르와 결합해서 정말 변형된 트로트가 유행을 하던 시기에도 이른바 정통 트로트만 고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트롯맨 오디션에 참가했을 때도 본인이 정통 트로트 25년 외길을 걸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소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같이 무대에 선 반가희 씨 같은 경우에는 데뷔 9년 차인데요.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두 사람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어허. 바로 공훈 씨의 첫 앨범을 반가희 씨가 직접 디렉팅한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디렉팅해준 스승님이자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훈 씨를 반가이 맞아주신 거예요? 네, 굉장히 아하. 반가히 맞아주신 것 같고요. 네. 이 두 사람의 정통 트로트 꺾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하. 궁극의 5단 꺾기를 보여준 무대였어요. 5단 꺾기? 네, 굉장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야, 스승에게 전수받은 5단 꺾기 공훈 씨의 노래 정말 정통 트로트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같이 들어보시고 그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새 무심코 적어본 이름 은연중에 생각나
아무리 불러도 그리워해도 지금은 한마디 대답도 없이 세월 속에 잊혀져 가는 일은 진짜 물개박수가 저절로 나와요. 자, 지금까지 보세요. 30살 차이 뛰어넘고 스승 뛰어넘고 그럼 이번엔 뭘 뛰어넘어요, 이담 아나운서? 이번은 세월을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어허. 세월을 뛰어넘어서 오랜만에 보는 분인데요. 손태진 씨가 에스코트를 해서 함께 나왔다고 어머나. 해요. 세상의 무대 보시면요. 이렇게 우아하고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가 있을까라는 말이 이야. 절로 나오실 겁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네. 70년대 당시에 최고의 디바. 그리고 은퇴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런 다음에 37년 만에 다시 컴백을 하셨습니다. 잊지 말라는 왜 노래가 예술이 되는지를 진짜 보여준 무대 같은데 지금요 백성문 변호사님 손태진 씨 옆에 계신 짙은색 안경을 쓰신 분 저분의 얼굴만 보고 아 누구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가물가물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70년대 디바였던 정미조 님입니다. 세상에. 님이라고 붙일게요. 어머. 아까 불렀던 저 개여울이라는 곡이 본인의 분신가드 같은 곡이라고 하는 그런 곡이고요. 은퇴하고 화가로도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또 지금 노래를 잘하실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 7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뭐 그때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네. 손태지 씨가 밀리는 것 같다는 생각 들 정도인데 네. 사실 두 분이 만난 게 한 라디오 방송에서 만나셨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처음 정미조 님이 이제 딱 보자마자 손태진 씨를 보고 목소리가 너무 좋다. 앞으로 정말 음악 하나로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인연을 맺었다고 하고 사실 지금 저 무대는 손태진 씨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그러겠네요, 무대입니다. 진짜로. 정미조 씨 이제 이름 석자를 딱 말씀드리니까 무릎을 탁 치시면 맞아 정미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안지훈 기자님, 정미조님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을까 또 궁금하실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사셨는데요. 원래는 미술학도였어요. 소위 말하는 이대 나온 여자십니다. 이화여대에서 서양학을 전공을 했고 그러다가 1972년 23세 나이에 개여울을 발표했죠. 이후에 휘파람을 부세요, 그리운 생각, 불꽃 등의 히트곡을 내면서 스타덤에 올랐는데 이 미술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79년 돌연 가수 은퇴 후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납니다. 여기서 서양화 교수로 이후에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2016년 컴백을 했는데 그때 앨범 제목은 37년. 왜냐? 37년 만에 컴백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통상 이렇게 긴 공백이 있으면 과거 본인의 활동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미조 씨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네. 최근 MZ세대와도 소통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바로 MZ세대에게 유행하는 노래를 반대로 정미조 씨가 리메이크를 했는데 이게 큰 화제를 모았던 겁니다. 진짜예요? 아니 보통 우리가 대선배 가수를 후배들이 리메이크하는 경우 많이 봤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미조 씨가 후배들의 노래를 역으로 리메이크했다는 거예요. 안 들어볼 수 없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될 것 같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은 나를 버리면 모두 될 거라고 정말 예술이네요. 정말로 귀한 또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활동 뉴스파이트가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특히 백화점 앞에 보면 와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야. 진짜 막 휘황찬란해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다 깨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지난 14일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대형 백화점 전광판에요. 이런 메시지가 떴습니다. 한국 여성들을 성폭행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떠버린 뭐라고요? 겁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요. 이 백화점이 연말을 맞아서요. 이벤트를 한 거예요. 시민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QR코드를 찍어서 메시지를 전송을 하면은 그 메시지가 전광판에 저렇게 뜨는 거거든요. 저거 실제 지금 뜬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제 저런 메시지를 보냈고요. 저 문구를 영어로도 해서 2개나 저렇게 보낸 모양입니다. 보통은 뭐 누가 그립다라든지 뭐 사랑해 고마워 이런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근데 저렇게 보기만 해도 끔찍한 문구가 큰 전광판에 떠버린 겁니다. 저게 지금 눈으로 보고도 지금 우리가 믿기지가 않는데 저 메시지를 올린 인간 저기 사람이에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런데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로 시민들이 QR로 접속해서 본인이 이 띄우고 싶은 메시지를 적으면 이름이나 뭐 개인정보, 휴대전화 같은 걸 입력하지 않고도 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메시지가 뜬 뒤에 거리에서 근무를 하던 이 백화점 직원이 바로 인지를 하고 내렸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올라가 있는 동안 본 시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걸 사진으로 찍은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유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나가는 애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봤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보자마자 한 시민이 신고를 해서 내려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일단 해당 전광판에는 더 이상 이런 메시지 이벤트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요. 크리스마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안진용 기자님, 저 백화점은 아니 저런 일이 저런 불상사가 일어날 걸 대비를 못한 거 어떻게 저런 글이 버젓이 전광판에 떠요? 사전에 거르는 장치 없어요? 네, 자동 필터링 장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약 60만 개의 비속어와 욕설은 거른 후에 전광판에 뜨도록 조치를 해놨는데 중요한 건 저 강간이라는 단어가 이 60만 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 백화점 측은 비속어 등을 금칙어로 설정한 필터링 시스템이 있었지만 문제의 단어가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해 1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행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니 당연히 유감이고 지금 저 글을 본 시민분들 얼마나 지금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현 평론가님. 예, 그런데 백화점 측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기획을 했다 하더라도 저 전광판을 본 시민들이 얼마나 놀랬겠고 특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문구를 보고 충격을 받았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조금 더 시민들께 정중하게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밝히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8월인가요? 6월쯤에 강남에 있는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여학생들을 폭행하겠다는 또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물론 관리도 우리가 철저히 해야겠지만 이런 글을 장난으로 혹은 과시욕으로 올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범죄 피해 예방 그리고 처벌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저 전광판에 저런 문구를 띄운 게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낼 일이에요. 이거 처벌은 못하는 거예요. 잡아서 좀 처벌 못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제가 이걸 정확히 모르겠어요. QR로 찍은 것도 이 정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확인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잡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만약에 잡는다면 이거는 뭐
명백하게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단체 대중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과거에 묻지마 살인 사건 났을 때 막 많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협박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건 백화점의 의도는 알겠어요. 네. 거기 개인정보 입력하고 뭐 쓰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QR코드만 찍고 자기가 하고 싶은 따뜻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의도는 좋았으나 네. 그걸 필터링으로 거들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을까 좀 아쉽습니다.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